혼다 NT1100은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러치 레버를 잡거나 기어 체인지 페달을 올려서 기아를 변속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기아를 변속을 합니다. 지금 이 계기판을 잘 보시면 지금 90km 조금 넘었고 4000rpm 4.4000rpm 정도 유지하다가 속도가 줄어드니까 기아가 팍팍 내려가죠. 다시 가면 좀 올라가고 다시 뭐 또 올라가고 4000원짜리가 되면 또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게 딱 4000에 바뀐다 3500에 바뀐다 그게 아니라 현재 속도 그리고 스로틀이 얼마나 열리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지금 뭐가 3000rpm이 안 되는데 5단 미션이지만 속도를 줄이니까 떨어지죠. 근데 지금은 4000rpm을 넘어가도 기아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스로틀을 좀 더 많이 열었을 때 얘가 얘가 빨리 가고 싶구나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행 상황에 맞게 지가 알아서 기아를 바꿔줘. 부드럽고 천천히 느긋하게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일찍 기아를 바꿔주는데 좀 급격하게 조작을 하거나 빨리 하거나 많이 열거나 그러면은 얘가 좀 더 고RPM을 써주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다의 2022년 신모델 NT1100을 시승했습니다. NT1100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종이죠. 아프리카 특유의 엔진과 프레임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온로드 투어러예요. 앞바퀴 17인치, 뒤도 17인치 온로드죠. 온로드인데 살짝 업포지션 상체를 세우는 업포지션 바이크고 투어러죠. 투어러 시내 뭐 그런 건 아니고 투어러인데 일단 나는 이 생긴 게 이게 요 앞모습이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무언가를 닮은 것 같아. 그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켓몬에 나올 것 같아. 네,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 그리고 스마트키는 아니에요. 더 닮았어요. 네, 뭐 데이라이트 당연히 있고 뭐 시동 걸면은 뭐 이렇게 뭐 라이트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모습이 나는 별로 이뻐 보이진 않네. 멋있진 않아. 요 앞에 요거 들어오는 거는 혼다는 다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게 앉아있을 때 여기에 살짝 비쳐요. 이게 이 디플렉터에 비치는 게 조금 정신이 사나워요. 그리고 이 계기판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터치예요. 터치 스크린. 안 변하네. 하여튼 이따 얘기하고. NT1100은 약간 NC750의 상위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NC 시리즈의 뭐 그런 연장선은 아니고요. 원래 다른 계보가 있어요. 혼다의 온로드 투어링 바이크의 계보의 시작은 얘에 딱 올라가면 NTV650이라고 있었어요. NTV650 550도 있었고 650도 있었고 유럽에서 판매하던 모델이었는데 그게 발전한 게 드빌이라는 모델이 또 있었고요. 드빌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좀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고 드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T1100 그리고 이제 ST1300 ST1300부터는 이제 혼다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발매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보이는 기종이고 여전히 현역으로 다니는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델의 직계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고 혼다가 말하는 거는 올라운드 투어링 바이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쾌적성, 라이더의 포지션, 뭐 그런 거주성 그런 거에 그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장거리 투어링, 뭐 시내 주행, 뭐 출퇴근 뭐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타일, 최신 스타일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언뜻 보면 이 뒷 라인은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시리즈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혼다의 CB500X의 느낌과 거의 비슷하죠. 요거 000 요거 그런 느낌이 있고 연료 탱크는 NC70 같기도 하고 이 사이드 뷰 미러는 그닥 그렇고 근데 앞에 요거 디플렉터랑 윈드실드 이렇게 세운 걸 딱 보면 ST1300이 생각이 나요. 딱 그 느낌이 있어. ST1300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방풍성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이 윈드 스크린 높이 조절 가능한 이 윈드 스크린과 이 가슴과 뭐 상체 쪽으로 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요 디플렉터 약간 날개 같아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되게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엔진을 이렇게 감싸는 넓은 이 디플렉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발로 오는 그러니까 뭐 이물질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뭐 그리고 추위라든지 그런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덥겠죠? 여름엔 뛰고 싶네 이게.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윈드실드가 이게 가변식인데 총 164mm의 작동폭이 있어요. 근데 전동식이 아니고 수동식이에요. 뭐 이렇게 뭐를 조이고 풀고 이렇게 툭 하는 게 아니라 잡아 내리는 거야. 힘으로. 이건 좀 한 손으로 좀 안 되고, 달리면서 내리는 건 가능하지만 올리는 거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낮아지는데 이러면 바람도 좀 잘 맞고 시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조금 덥긴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리고 패니어 케이스를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순정 옵션으로 패니어 케이스와 탑박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없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패니어 케이스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머플러를 일부러 낮게 달았대요. 이게 이 유로5에 대응하기 위한 이 거대한 머플러. 얘는 이대로 유로6도 대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패니어 케이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렇다는 거는 많은 짐을 싣고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다 염두에서 만든 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고가 820mm예요. 굉장히 낮은 편이죠. 아프리카 트윈의 엔진과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그 아프리카 트윈과는 달리 뭐 이런 거 텐덤 스텝 마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낮게 만들어 가지고 뭐 누구나 좀 쉽게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 지상고는 175mm.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높은 건 아닌데, 아니야,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 투어러 치고는 꽤 높고, 그러니까 주파성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지저분한 길을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 장비 중량 250kg. 숫자만 본다면 분명히 무거운 수치인데 밀고 끌거나 뭐 세우거나 할 때는 별 무게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가볍네 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앉아서 봤을 때는 확실히 커요. 등치가 큰데 이게 막상 앉으면 아프리카 트윈을 앉았나? 라는 느낌. 라이딩 포지션이 아프리카 트윈보다 살짝 앞으로 숙여지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시트고도 820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트윈보다 훨씬 더 폭을 좁게 만들어 가지고 발착지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텐덤 스텝도 앞쪽으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만들어 가지고 타고 내리기 쉽게, 텐덤자가 타다 보면 이 그립바 같은데 다리를 많이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생각해서 여기를 되게 슬림하게 만들었대요. 최대한 덜 돌출되게, 그래서 타고 내리기 쉽게 만들었다는 거는 텐덤하고 짐 싣고 멀리 가라 투어런 거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트윈처럼 테이퍼드 핸들바 두껍죠. 그리고 오픈 타입이어가지고 라이딩 포지션이 업 포지션이 나옵니다. 요즘에 업 포지션 바이크들이 꽤 있죠. 뭐 BMW의 XR 시리즈라든지 그런 애들이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으로 빠르게 장거리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모델도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덕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포크. 이 프론트 포크는 43파이 쇼와 여기 써있죠, SFFBP 이런 서스펜션인데 좌우가 하는 일이 달라요. 좌측에는 스프링만 있어요. 스프링만 들어있고 우측이 감쇄력, 물론 스프링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오일 댐퍼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가 하는 일을 분리시켜가지고 그 섭동 저항을 없애가지고 좀 더 원활한 움직임. 이거 이 파이수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부드러운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쇼와의 최신 서스펜션이 들어있는데, 타고 달렸을 때의 느낌은 쫀쫀하고 짱짱하고 잘 보태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약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딱 그래 뭐 쇼가 달려있구나, 딱 이 정도? 그래서 승차감이 나쁘진 않은데 좋진 않아. 근데 장시간 탔을 때 편했다고 느꼈던 거는 이 시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쫀쫀한 느낌인데 어떻게 느끼면 약간 딱딱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상 앉아있으면은 너무 푹신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장거리를 달렸을 때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은 모노타입인데 초기하중 조절이 쉽도록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초기하중 이렇게 딱딱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죠. 이 스트럿도 굉장히 길고 아래에 링크 달려 있고, 근데 이 뼈다귀를 조정하면
뭐 차고를 좀 더 낮출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센터 스탠드가 순정으로 달려 있는데 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정말 누구라도 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했습니다. 뭐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는 스텝과 같이 묶여 있는데 살짝 뒤에 있어요. 그래서 발 내리기도 딱 되게 편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는 ABS 모듈이에요. ABS 모듈이 요만해졌네. ND1100은 DCT 모델이 있고 MT 모델, 매뉴얼 미션 모델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DCT 모델만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낫죠. 다른 거 뭐 많이 안 팔리니까. 아프리카 트윈이 지금 4가지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뉴얼 미션은 거의 안 팔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도 나는 매뉴얼 미션을 살 거야 라는 분들은 아프리카 트윈 사세요. 그럼 됩니다. 자, 이 배기량은 1084cc예요. 1084cc 직렬 2기통 엔진. 그냥 아프리카 트윈 엔진. 주행 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직렬 2기통 엔진이어서 머플러에서 로켓 2개가 빠져나오고 이게 되게 끔찍한데 배기음도 괜찮고 엔진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보기에는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시동 딱 걸고 스레칭 좀 해주고 앞으로 빡 가면 굉장히 활기차게 잘 달려주죠. 그냥 드라이브 모드뿐만 아니라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면은 나보다 훨씬 더 기아를 잘 바꿔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계속 6단이 들어가 있죠. 근데 속도를 줄이면 어느샌가 1단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이 처음에 잡았을 때 이 클러치 레버 없는 것, 슈퍼 페달 없는 것, 이 어색함만 금방 극복하고 나면 굉장히 편안한 세계가 펼쳐지는 게 바로 DCT 엔진이죠. 자, 계기판은 자 보면 2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메인이에요. 이게 서브라고 보면 되는데 스마트 키는 아닙니다. 키면 이게 좀 오래 걸려. 6.5인치 TFT 계기판, ND1100 여기 나와 있고, 왜 안 뜨냐 아직도. 자, 장점 중 하나, 이 TFT 계기판은 터치입니다. 뿅.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터치를 해서 라이딩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투어 모드와 어반, 그리고 레인, 그리고 유저 1, 2. 이렇게 총 5가지 라이딩 모드가 있고요. 이 라이딩 모드에 따라서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뭐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그런 거에 개입 감도를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를 보면은 여기 꽤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 이걸로 다 조정합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아무리 눌러도 이게 계기판 이 모드만 바뀌고 잘 안 바뀌어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여기 펑션 여기 있어요. 딱 누르면 라이딩 모드, 라이딩 인포메이션, 이거는 그거네. 들어가서 뭐 폰 세팅, 뭐 디스플레이, 제너럴, 서비스, 오 이런 거, 메인터넌스, DCT, 커런트, 아이고 나가자, 이거 무섭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터치로도 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다시 나가보면, 그리고 제너럴, 여기 보면 랭귀지. 자, 언어 설정해 보면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야,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터키어, 일본어, 이거 뭐냐, 하여튼 러시아어 이렇게까지 있어. 터키어까지 있는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터키에서 혼다가 많이 팔려나봐. 아무튼 이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다 쉬운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뭐 펑션 스위치 이런 것 좀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트립인지 뭔지, 유저 모드에서 뭐 할지 다 일일이 내가 세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내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야 되는 귀찮음이 또 있는 거죠. 저는 그냥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다 알아서 하라면 귀찮아. 그냥 대충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보면 여기 보면 즐겨찾기가 있어요. 즐겨찾기로는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트랙션 컨트롤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메인 메뉴 들어가서 꾹 누르면 꺼집니다. 트랙션 컨트롤을 끄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반 모드이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러합니다. 그리고 여기 펑션 키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 아래 딱 누르면 이렇게 열선 그립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 뭐 헤드라이트, DLR, 뭐 데이라이트가 뭐 자동으로 들어오는지 뭐 수동으로 하는지 뭐 그런 거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볼륨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죠.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걸로 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절할 거면 얘로 클릭해서 한 다음에 여기는 얘로 또 조절해야 돼. 어허, 좌우손을 다 써야 되네. 이게 좀 솔직히 요거 만지는 이 UI는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좀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좀 근데 좀 특이한 거,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는데 오른쪽에 있어요. 속도 조절 이걸로 하고, 보통의 바이크들은, 지금까지 봤던 대부분의 바이크들은 다 크루즈 컨트롤 세팅 버튼이 왼쪽 스위치 뭉치에 있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건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시동을 끄면 그냥 자동으로 기아 중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언덕 같은 데서 뒤로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건 순정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두톤 테이퍼 핸들바, 이 느낌은 아프리카 팀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스크린도 좀 낮춰놨기 때문에 뭐 좀 없는 느낌이고, 백미러는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USB 소켓이 있는데 아주 그냥 방수를 너무 신경 썼어. 요 안으로 이렇게 보면 USB 소켓이 있는데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바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12V 소켓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일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 쓰고 뭐 해. 근데 핸드폰은 어떠나? 여기에 좀 수납 공간 같은 거나 그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팬덤 시트는 이렇게 해서 팬덤 시트를 열면 그래도 우비 같은 거 억지로 집어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좀 있어요. 요건 괜찮네. 요거는 헬멧 락, 헬멧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잘 걸어 놓으라고. 요 공간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거 뭐 순정 공구들 이렇게 대충 들어가 있고요. 오호, 이런 공간이 있구만. 타이어가 로드텍 01이 달려있는데 이거 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이어예요. 빗길에서 굉장히 잘 물어. 여기 뭐가 많죠. 그 배수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온로드 그립력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마일리지도 그냥 뭐 웬만큼 나오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던 그 타이어인데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좀 신경을 썼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브레이크는 니신의 레이디얼 타입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310파이짜리 더블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ABS 있고요. 그리고 뒤는 256mm 뭐 파이, 싱글 디스크입니다. 제동력은 뭐 의심할 거 없잖아요. 요즘 바이크들 제동력, 뭐 출력, 뭐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좋으니까. 깜빡이는 오토 캔슬이 됩니다. 오토 캔슬이 되고, 혼다가 뭐 이렇게 약간 그 걱정이 많아서 만든 ACC 뭐 긴급 제동 뭐 그런 건데, 막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잡았을 때 비상등이 전멸하는 거죠. 깜빡 조심해. 근데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도 요즘 많이 있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친절한 기능이죠. 있으면 좋고. LT 1100의 최대 장점 중 하나, 자, 일본 생산. 혼다의 500cc 이상 바이크들은 다 일본 현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만원이라는 가격. 1940만원, 그 2000만원 미만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 한 2200, 2400? 그쯤 되지 않을까. 요즘에 다 워낙 비싸니까 그랬는데, 얘는 1940으로 맞춰졌습니다. 아프리카 트윈과 비교를 해보면 확 와닿는 느낌인데, 아프리카 트윈보다 없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들어가 있으면 더 들어가 있지. 그리고 좀 더 타기 쉽고 좀 더 낮으니까, 그리고 앉았을 때 포지션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아프리카 트윈 타듯이 정말 되게 높은 차를 탄다 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되게 편했고요. 자, 그런데 단점 같은 것들은 요런데, 옛날 그 아프리카 트윈 750부터 나오던 이런 디자인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CB500X에서 갖고 온 것 같은 요 단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 않나. 근데 다른 데의 마무리 같은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볼트를 왜 L 이런 거 썼을까? 이거 뭐 좀 이런 것들은 좀 이런 곳에서 단가를 많이 낮췄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이런 데도 이렇게 틈 만들어 가지고 뭐
냉각 같은 거 잘 되게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이런 질감이나 마무리 같은 것들은 조금 아쉽네요. 네,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2천만 원 미만이다. 납득은 또 돼요. 그런 느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잘 만들어 놓고서 이런 데가 조금 아쉽네. 자, NT1100 이거의 구매 대상자들 생각해보면 BMW XR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 같으면은 BMW RT? 아니 RT보다는 조금 더 낮은 등급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못지않은 뭐 활기찬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정감 그게 있으면서 더 달리는 재미 걔네보다는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2기통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래도 DCT죠.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손가락으로 기아를 바꾸지 않는다.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 편안함. 그러면서도 2천만 원 미만의 가격. 요거 되게 반응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계속 인기가 있을 모델 같은데 국내 수입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혼다가 늘 그러하듯이 이것도 살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자, 올해까지는 뭐 혼다차가 타고 싶어도 이렇게 막 바로바로 못 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신모델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최신 기술을 탑재한 신모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오토바이 탈만한 세상인 것 같네요. 자, 비가 오는데 비 맞고 집에 가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